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예요. 요즘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여자를 소개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애한테 아들을 뺏기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언제 아들이 이만큼 자랐나 싶기도 하고 너무 빨리 흘러버린 세월이 야속하기도 그래서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결혼 생활이 떠올라서 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수다로 날려버리는 게 제격이죠. 오늘 이곳에서 호박씨 좀 까고 갈게요.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결혼 전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였어요. 요즘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일을 하던 때만 해도 고생스럽고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저조차도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우연한 기회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그 충만한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진로를 바꿔 사회복지사가 된 거죠. 사회복지사가 되어 나름의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봉사단체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연말을 맞아 봉사활동을 기업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속에 남편이 있었어요. 연인이 되려고 했던지 우연히 제가 안내를 맡게 돼서 한조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남편은 저에게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하더군요. 네? 제 명함이요? 네. 제가 봉사활동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아, 네, 여기요. 전화 드려도 되죠? 네, 그러세요. 그가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 느낌에 설레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저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고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었어요.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곧 연인이 되었죠. 그때 그 사람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멋지게 보이던지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평생 이 사람과 같이 살며 행복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 그 콩깍지 덕분에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남편은 형제가 없이 외동이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처음 인사를 하러 갈 때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홀어머니라 해서 아들에게 유별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성격이 정말 시원시원하셨어요. 결혼도 너희가 좋으면 해라. 너희 일이니 너희가 결정해야지. 이런 식이셨고 얼핏 보면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으셨고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시기도 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먼저 결혼한 친구도 있고 해서 시댁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엄하시고 고지식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시어머님은 남다른 분이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한 후 남편은 저에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님의 일을 도와주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어머님은 경제활동을 하셔야 했기에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외롭게 자랐다면서 자신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가 반겨줬으면 좋겠다면서 낮 동안에는 시어머니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하길래 저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한식 뷔페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당시에는 한식 뷔페를 하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식당이 제법 유명했고 손님도 많았죠. 아침밥을 해서 남편 먹이고 출근을 시킨 후 식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어차피 조리는 조리장들이 있어서 음식을 만드시고 저는 홀에 허드렛 일을 돕는 일을 했는데
식당 일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낯설고 처음 하는 거라 서툴고 그랬죠. 혹시나 제가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어머님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곧잘 하게 되더군요. 어차피 주방은 일하는 사람들 다 있어서 네가 할 거 없어. 너는 홀에서 손님 맞이하고 서빙 바쁘면 좀 도와주고 그러면 돼. 조금씩 익숙해지면 너한테 일을 하나씩 넘길까 해. 나는 나이도 있고 하니 네가 맡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 제가 맡아 한다고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그럼 이 가게 다른 사람 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열심히 배워볼게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식당을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맡긴다는 말씀에 좀 두렵기도 했어요.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해봤지 장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시어머님이 하시던 일이니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죠. 처음에야 허드렛 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갈수록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할 줄 몰라서 홀에서만 일을 했지만 몇 달 뒤에는 식당 운영의 전반적인 일들을 제가 다 보게 되었죠. 애초에 퇴근하는 자신을 집에서 반겨달라고 했던 남편의 말과 달리 한창 바쁜 시간인 저녁에는 가게에 매여 있게 됐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가게로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피곤한 날에는 혼자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랬죠. 일이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힘들지. 내 다 안다. 식당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특히 먹는 장사는 손이 가는 게 너무 많고. 나도 평생을 식당하고 살면서 골병이 다 들었어. 지금이야 이렇게 종업원도 두고 하지만 옛날에는 나 혼자 다 했어. 어머님은 거칠어진 제 손을 어루만지시며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일을 회상하시는지 눈가가 촉촉해지셨고요. 그래도 이 가게 때문에 우리 우종이 저렇게 키웠다. 우종이 아버지 일찍 가버리고 나랑 우종이만 남겨졌을 때 얼마나 막막하던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나도 많이 편해졌고. 시어머님은 힘들 텐데 별말 없이 묵묵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다 제 거라고 하시면서 애살 있게 해보라고 정성을 쏟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어머님의 인생에 대해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여자로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셨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님께 힘이 되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굳은 일이 많은 가게 일을 도맡아서 했고 정말 쉬는 날도 잘 없이 그렇게 매달렸죠. 누가 보면 당신이 딸인 줄 알겠어. 내가 사귀고. 어머님과 제가 사이가 좋으니 남편이 가끔 이렇게 질투를 하곤 했어요. 그 정도로 저랑 어머님이랑 코드가 참 잘 맞았어요. 친정 엄마조차도 저더러 아예 시댁 사람 됐다고 하실 정도였고요.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는 동안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결혼하고 3년이 넘어가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도무지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이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저나 남편도 젊은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가게에서 일을 할 때는 정신없이 시간이 가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데 집에 와서 자기 전에는 어김없이 그 생각이 떠올라 남편 몰래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걱정이 있으니 얼굴에도 그게 티가 났던지 시어머님이 무슨 걱정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속내를 꺼냈어요.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런 걸로 울고 그래. 좀 천천히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니? 결혼하고 계속 가게에 나왔잖아. 시어머님은 제가 힘들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셨는지 가게 일을 줄여주셨어요. 대신 그만큼 어머님이 일을 하시고요.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원래 하던 대로 제가 할게요. 그래요, 엄마. 엄마 무릎도 안 좋으셔서 서 계신 것도 힘드신데. 나는 괜찮아. 너희도 나이를 계속 먹는데 얼른 애를 가져야지. 당분간만 이렇게 해보자. 혹시 아니, 그 사이 임신이 될지. 그렇게 어머님이 마음을 써주신 덕분에 저도 제 시간을 가지게 됐었어요. 결혼하고 계속 일만 하며 지냈기에 오랜만에 생긴 시간이 얼마나 좋던지. 오전에 출근해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퇴근을 해서는 나머지 시간이 자유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기까지 4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그 시간 동안 집에서 편하게 쉬거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는 동안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고 거짓말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찾아온 생명이었죠. 남편도 어머님도 저의 임신 소식에 정말 많이 기뻐해 줬고 모두의 관심 속에 10달 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착실한 남편,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어머님까지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것 없이 완벽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판단이 옳았다고 여겼어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에 아이가 5살 때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내가 같이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가면 어머님이 적적해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게에 손 놓으면 어머님 힘들어서 안 돼.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아.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저와 아들은 남고 남편 혼자 가게 된 거죠. 요즘 사람들은 주말 부부 하는 건 3대가 덕을 쌓아야 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서요.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지만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일도 해야 하고 어린 아들도 제가 다 케어해야 했으니까요. 남편도 혼자 타지에 생활하면 외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여기로 올 거야. 그것도 발령이 나야 오는 거라면서요. 그건 그런데 발령 나겠지. 설마 계속 거기 둘라고. 5년만 버티자 생각하며 주말 부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는 곧 다시 합칠 거라고 생각했던 주말 부부가 생각보다 길게 연장이 되었어요.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었죠. 애초에 5년만 버티라고 했던 남편은 그곳에서 업무 성과가 뛰어났고 회사에서는 그곳의 안정화를 위해 남편을 그곳 책임자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어요. 주말에만 볼 수 있는 아빠. 저도 저였지만 아들이 어릴 때는 그걸 좀 아쉬워하더군요. 친구들 아빠는 집에 있는데 왜 우리 아빠는 없냐고 울기도 했고요. 어린 손자가 눈물을 보이며 지 아빠를 찾으니 시어머님은 그게 맘 아파서 남편에게 회사를 때려치우라고까지 하셨어요. 일 그만두고 식당을 이어받아서 운영하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거절하더군요. 엄마, 나 여기서 연봉 꽤 받아요. 나중에 우리 현준이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가게는 현준 엄마가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놈아, 아무리 애미가 혼자 한다지만 식당 일이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애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밥 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거저 크는지 알지? 아, 그래도 나는 일 계속 할래요.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 현준이도 지금 어려서 그러지. 조금만 더 크면 부모는 나 몰라라 할 거예요. 이 녀석이? 절대로 식당 일은 안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복정이 터진다고 화를 내셨고, 그럼에도 남편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건 맞지만 아들의 어린 시절은 정말 그때뿐인 건데 왜 남편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곁에서 두 사람의 실랭이를 지켜보고 있는 저는 좀 씁쓸했어요. 어려서부터 떨어져 지내서 그런 건지 아들에게 부정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남편의 행동에 실망감도 있었거든요. 남편 말대로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될 건데 그때 되면 같이 있고 싶어도 아들이 같이 안 있어 줄 텐데 하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마음만 들었어요. 부자 사이가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지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말 부부다 보니 저와의 사이에도 소원해지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싸움을 해도 한 입을 덮고 자야 한다는데 저희는 일주일에 6일은 떨어져 지내니까요. 거기가 일 때문에 일요일 날 못 오고 한 주 건너뛰면 열흘은 넘게 얼굴도 못 보고 지내니 남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각자 인생을 살아갔어요. 20년 동안요. 그 사이 아들은 장성을 해서 경찰이 되었고 그 세월만큼 저도 어머님도 나이를 먹었죠. 시어머님은 한번 크게 앓으시고는 체력이 훅 떨어지셨어요. 거기다 치매까지 오게 돼서 예전 정정하실 때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어요.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제 손이 덜 필요했지만 시어머님은 갈수록 저의 손이 필요했고 가게 일도 오로지 제가 다 봐야 했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님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치매가 진행되는 중이라 오락가락 하셨기에 그나마 저도 아들도 알아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빨랐고 어느새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저도 가게를 운영해야 했기에 계속 어머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상의를 하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렇게 정정하시던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계속 모시고 싶었지만 치매라는 병이 그걸 어렵게 만들었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 저를 못 알아보시고 손찌검을 하실 때도 있었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셔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셔서 옷을 입은 채로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던 날 정말 우연히도 그 순간에 어머님의 정신이 드셨는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에미야, 어머님, 저 알아보세요. 미안하다.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님은 정말 찰나에 정신을 차리시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내 낯선 사람 보듯이 하시더군요. 이미 눈빛은 낯선 사람 보듯이 바뀌어 있었는데도 눈매 끝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그 말씀이 그리 하고 싶으셨는지 그 찰나의 순간에 말을 뱉어내신 어머님의 손을 잡고 오열을 했습니다. 나를 낳고 키워주신 친정 엄마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시어머님이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저에게 참 많이 해주시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시며 너는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되는 형편이 되자 일이 병에 걸려 자식도 못 알아보시는 어머님이 너무 맘 아팠어요. 병원에 어머님을 모시고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의 손을 빌려야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님을 보러 갔죠. 할머님이 병원밥이 맛이 없으신지 식사를 잘 못하시네요. 그래요? 집에 계실 땐 그래도 식사는 잘 하셨는데. 식사를 잘 못하신다는 간병인의 말을 듣고는 그날부터 반찬을 매일 해서 들고 갔어요. 물론 한식을 파는 가게에 반찬이 잔뜩 있었지만 이가 약하신 어머님이 드시기에는 맞는 반찬이 없었기에 손수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다행히 제가 해드린 반찬은 맛이 있으셨는지 식사를 곧잘 하셨고 잠도 잘 주무셨죠.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서 비로소 안심이 되더라고요. 잠든 어머님의 손을 잡아드리고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보러 같이 온 남편을 찾아 1층으로 내려갔어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어머님 모습에 마음이 아픈지 병실에 오래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 찾다가 흡연구역으로 가니 등을 돌리고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남편을 부르려는데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연히 자기가 더 좋지. 다 늙은 마누라가 뭐 그리 좋겠어. 순간적으로 제 귀에 들린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느 누가 들어도 외도하는 남자가 말하는 내용이었죠. 소리를 지르려다가 제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뒷걸음질을 쳤어요. 당장 내가 알았다는 것을 이 사람 모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어머님의 병실로 다시 갔어요. 잠든 어머님의 손을 붙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20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얼굴을 보긴 했지만 남편이 저를 대하는 게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도 그를 믿었어요.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그날 알게 된 거죠. 내 의심이 잘못됐을 거라는 희망조차 할 수 없게 남편의 입으로 그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애정을 듬뿍 담아 부르던 자기라는 소리를요. 그날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따로 살고 있기에 증거를 잡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현준 아빠, 오늘 출근할 때 키 우편함에 좀 넣어놔요. 오늘 김치 새로 담궜는데 집에 갖다 놓을게요. 뭐? 오긴 뭐하러 와? 내가 이번 주에 가서 들고 올게. 안 돼. 당신 좋아하는 부추김치 담궜단 말이야. 두고 먹으면 맛없어. 아, 그래? 당신이 담근 거면 맛있지. 알았어. 키 두고 갈게. 남편이 살고 있던 원룸은 현관키가 열쇠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키를 두고 가라고 전화를 걸었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내가 간다고 했으니 외도한 증거들은 다 치우고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그가 미처 치우지 못한 흔적이라도 발견하게 될까봐 실은 그 흔적을 찾으려고 가는 건데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까봐 그게 또 마음 아프더군요. 긴장감을 겨우 억누르고 도착한 그의 방. 냉장고에 김치를 넣어두고 원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안, 침대 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게 없더군요. 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낭패감이 들었어요. 다시 불시에 와야겠다는 생각에 열쇠를 복사하고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남편의 원룸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갔죠. 그날 통화를 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김 부장과 한잔 한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느낌에 그 김 부장이 아니라 상간녀와 한잔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의 집으로 출발했죠. 집은 지난번에 왔을 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빨래 건조대에 여자 스타킹이 널려 있고 화장실 칫솔컵에는 분홍색 손잡이에 칫솔이 하나 더 꽂혀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방모습이 아니었어요. 또 다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남편의 배신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칫솔을 꺼내서 변기 청소를 했어요. 이렇게라도 화풀이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곤 그 칫솔을 헹궈서 다시 있던 자리에 뒀습니다. 나중에 그 칫솔로 양치를 할 여자를 생각하니 조금은 속이 시원했지만 잠시뿐이었어요. 저는 방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푹신한 침대가 있었지만 그 침대에서 두 사람이 뭘 했을지 다 알고 있으니 앉기도 싫더라고요. 불결해서요. 그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여자 두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여자는 깔깔거리며 웃고 남자도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남편의 소리였고요. 저는 후다닥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 둘과 대면할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이 닥치자 잘못도 없는 제가 숨게 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숨죽이고 누워서는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그 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입을 맞추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곤 곧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울게 되면 내가 있다는 걸 들키게 될까봐 죽을 힘을 다해서 꾹 참았어요. 그러곤 양 귀를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 할 일이 끝났는지 둘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제대로 취했는지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자기, 우리 내년에는 정말 결혼하는 거야? 당연하지. 올해 이혼하고 내년에는 결혼하자. 근데 자기 와이프가 순순히 이혼해 주겠어?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당신이랑 만나고 있다고 말만 해도 그 여자는 바로 이혼하자고 할걸?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유산을 다 돌려놔야 해. 자기 어머니 유산? 아니, 당신이 자식인데 왜 유산을 다 그 여자 앞으로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진짜 이해 안 된단 말이야. 핏줄인 나를 줘야지. 왜 남인 그 여자한테 주냐고. 둘은 취해서 집안에 인기척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더군요. 그 둘의 입에서 어머님의 유산 얘기가 나오니 기가 찼습니다. 우리 엄마 치매 때문에 병원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유언장을 내가 만들어서 내용을 바꿔놔야겠어. 당신 할 수 있어? 와이프 모르게? 그 와이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아들이 좀 걱정이 되네. 아들? 아들이 왜? 우리 아들이 경찰이거든. 뭐? 경찰? 그 둘은 아들이 눈치채지 않게 잘 조작해야 한다며 두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더군요. 이 나라의 법을 수호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죄를 속이려고 궁리하는 아버지라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아버지였어요. 이 인간을 어떻게 갈아 마셔야 시원할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동안 아들 노릇 뭐 얼마나 했다고 그러는지 지방으로 발령이 난 다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님의 곁에 있었던 것도 나였고 치매로 병이 나셨을 때도 그 곁에 있었던 건 저였어요. 명색이 아들이라는 사람은 쉬는 날에 잠시 와서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들이니 핏줄이니 따지고 나서는 모습이 가당치도 않더군요. 한참을 둘이서 핑크빛 앞날을 꿈꾸며 얘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지 잠시 조용하더니 이내 코를 고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소리내나 대결하듯이 코를 골아대는 걸 듣고 저는 슬며시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서로를 껴안고 잠든 두 사람을 봤죠.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인간들, 특히 그동안 남편이라고 대접해준 인간을 보고 있자니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맘 같아선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두들겨 패고 싶더군요. 겨우 진정을 하고 둘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가게를 맡고부터 한 번도 쉬어본 날이 없었는데 며칠을 가게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가게 식구들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야단이더군요. 시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에도 거름하지 않았어요. 간병인이 제가 보이지 않으니 어머님이 식사를 안 하신다며 연락이 왔지만 도저히 걸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처 거기까지 챙길 여유가 없더라고요. 이 일을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남편 말대로 어머님의 자식은 그 사람이니 어쩌면 유산이 그 사람 뜻대로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산에 대해 더 안정적으로 하자면 이혼을 끝까지 안 해주면 되는 거였지만 그 더러운 꼴을 다 보고도 모른 척하며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 인간이랑 하루빨리 호적에서 정리하고 싶었어요. 어디 상의할 곳도 없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됐어요. 엄마, 어떻게 그 집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도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 하지만 네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정황만 있었던 상황이라 증거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거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엄마 혼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현준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겠니? 응? 정말 너무 비참하다. 깜짝 놀라 저를 위로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위로를 받으며 한참이나 울었죠. 엄마, 기운 내요.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나도 아빠한테 아무 정 없어.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 알았죠? 아들은 행여나 제가 기력이 더 떨어질까봐 챙기면서 무조건 자기만 믿으라고 했어요. 그 작고 어리던 아들이 언제 이만큼 자랐는지 이제는 누구보다 듬직한 아들이 정말 너무 든든했어요. 얼른 이 구역질 나는 상황들을 정리하고 다시 평온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님이 계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고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 모두 오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님의 친정에도 연락을 하고 시댁의 친척분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다들 찾아오셨더군요. 세월에 변해버린 어머님의 모습에 다들 눈시울을 붉혔어요. 여전히 정신이 없이 누워 계시는 어머님은 간간히 알아보는 몇 분 외에는 알아보지 못하셨고요. 그 자리에 남편도 동석을 했지만 본인의 아들도 못 알아보시더군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나 하시고 가세요. 아유, 그럴까? 오랜만에 이렇게 다들 모인 것 같네. 안 그래도 자네가 누님 가게를 잘 이어받아서 꾸린다고 하길래 내 기특하게 생각했어. 모두 어머님께 배운 거죠. 제가 솜씨 발휘해서 대접할게요. 저는 어머님의 형제분들을 가게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한창 식사를 하는 중에 아들도 왔죠. 아이고, 우리 현준이가 이렇게 장성을 했네. 그래, 경찰 생활은 재밌고. 오랜만에 보는 아들 모습에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아들은 친척분들께 인사를 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아유, 누나가 평생을 일군 가게인데 이렇게 멋지게 꾸려놔서 정말 내 마음이 좋아. 안 그래도 할머니가 이 가게를 저희 엄마한테 넘기신다고 하셨어요. 아유, 그래? 그럼 당연하지. 자네가 맡아서 해야지. 누가 하겠어? 네, 엄마 이름으로 남기신다고 해서 저도 놀랐어요. 벌써 유언장도 공증까지 다 해서 남기셨더라고요. 그래? 이야, 우리 누님 언제 그렇게 다 준비하셨대?
역시 보통 양반이 아니야. 아니, 엄마가 유언장 공증까지 마치셨다고? 네, 제가 변호사님 만나서 확인했는데 공증까지 다 하신 상황이었어요. 아, 그랬어? 엄마가 언제 그렇게 다 해놓으셨지? 아, 참. 혼잣말을 하며 아쉬운 티를 팍팍 내더군요. 그 모습에 아들이 발끈해서 물었어요. 왜요, 아빠? 공증 받아놓으면 안 돼요? 아니야. 시어머님이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공증까지 받아두신 건 몰랐거든요. 언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두신 건지 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남편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들이 공증 받으면 안 되냐는 질문에 은근슬쩍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 꼴 좋더군요. 자기가 세워둔 계획대로 되지 않자 똥줄이 타더라고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여자한테 빠져서 허우적대는 꼬라지라니 두고 보자 싶어서 혼자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그날 그렇게 공증을 다 같이 확인하고 제가 가게를 상속받는 것까지 한 번 더 쐐기를 박으면서 조금은 안심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사람이 외도한 것에 대한 건 해결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아들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혼에 필요한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돌을 닦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었어요. 본인 정신으로 사는 것도 아니었기에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입관할 때 저는 오열을 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만큼 어머님의 죽음이 저에게 너무 큰 슬픔이었어요. 힘들게 어머님 보내드리고 더 이상 남편이었던 그 사람에게 배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5일장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안방 서랍에 넣어뒀던 이혼 서류를 꺼내 소파에 앉아있는 그 인간 얼굴에 던졌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뭔지 알지? 잔말 말고 도장 찍어. 뭔데? 아니, 뭔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나 너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네가 결혼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 지 혼자 살면서 온갖 여유는 다 부리고 살아놓고 이날 여태껏 설거지 한 번을 해준 적 있어? 어? 나한테 밥 한 끼라도 해준 적 있냐고?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소리가 돼서 다 입 밖을 나왔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 그 사람이 벙져서 쳐다보더라고요. 너 자취방에 여자 숨겨놨더라? 뭐? 유언장을 고쳐서 가게를 어쩌고 저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네가 사람이냐고! 급기야 저는 그 인간 머리카락이고 옷이고 쥐어뜯기 시작했고 그게 아팠던지 이리저리 도망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아니 여보 잘못했어. 어? 내가 그냥 잠깐 외로워서. 외롭다니 얼마나 사는 게 편했으면 외로울 때도 다 있어. 저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그 인간에게 도장 찍고 편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진짜 계산적이다. 우리 엄마 재산 네가 다 빼돌려 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나 거지로 만들어 놓고? 난 못해. 나 이혼 절대 안 해. 그 인간은 이혼만은 절대로 안 한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때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듣고 있었던지 다 안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그 사람이 앉은 소파 앞 테이블에 사진을 펼치더군요. 거기에는 상간녀와 입 맞추고 껴안고 더듬는 남편의 사진이 찍혀 있었고 그 사진을 확인한 남편은 기함을 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그만 괴롭혀요. 그동안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대신 엄마 이혼해줘요. 아들은 얼굴이 온통 빨개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흥분한 아들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외도 증거를 모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제야 그 인간이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뭔가를 느낀 모양이었어요. 너도 창피한 건 아니? 이제 나 뜨거워. 아들 앞에서 더 욕보이지 말고 도장 찍어. 그래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끝까지 고집 부리며 물고 늘어지는 그 인간을 보면서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짝! 하고 소리가 났고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기적인 인간아, 내가 뭔 꼬라지까지 받는지 알아? 네 하는 짓이 너무 수상해서 원룸에 갔는데 너 그 여자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짓거리까지 하더라? 내가 그거 다 봤어. 네가 그 여자랑 하는 짓 내가 다 봤다고. 제 눈에는 원망과 미움을 가누지 못하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가슴이 너무 사무쳐 심장이 아프다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그런 저를 보면서 그 인간은 미동도 못하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내가 너랑 결혼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며 평생 나만 보고 산다고 너 약속했잖아. 근데 어머님 재산 빼돌려서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우리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니? 여자한테 미쳐서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어.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 목소리로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 싶을 정도로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꿈쩍도 안 하고 제 말을 다 듣고 있던 그 인간은 제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그러면서 개미만한 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던 그 인간도 결국엔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쪽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눈독 들이던 재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물러서더라고요. 저는 재산 분할 청구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뒤늦게 철이라도 든 건지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해도 너무 늦은 거겠죠. 늦게 철든 대가는 치러야 할 테니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지금은 평온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진흙탕처럼 난장판이었지만 덕분에 저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물려주신 식당은 체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체인 사업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 혼자 하기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버티고 또 버텼더니 지금은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뭐든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결혼을 앞둔 아들은 부디 저와 같은 고통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요즘 배우자 뒤통수 때리는 건 남자 여자 구분이 없더라고요. 제발 바라건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